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국 사회에는 예로부터 성인의 이름을 갖다가요. 그러니까 빌렸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 사람들의 아주 나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의 이름을 거짓으로 빌려가지고 자신의 학설을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태지,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의 한태지는 한유들이 학자들이 조금씩 수정을 하고 보수하였으나, 그러니까 고서들을 이제 조금씩 수정하고 보수하였으나 대경과 대법에 100개의 구멍이 나고 1000개의 상처 투성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별난을 통하여 바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편집한 고서들이 다 소실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한유는 앞서 말한 대로 유향을 지칭하는 거죠. 유향과 같이 교수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중기 때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난리를,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요렇게 유향이 고서들을 편집하고 어렵게 많은 고서들을 편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왕망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웁니다. 이 기간이 30년간 지속이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책들이 일단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50년 안팎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난리를 따라서 고서들이 소실됐다. 근데 이것을 수습하기도 전에 한나라는 이 시점, 왕망을 기점으로 해서 전한 또는 후한 또는 동한, 서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요 뒤로 인해 가지고 후한에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유명한 동탁, 조조, 요거 뒤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는데, 이때 당시에 책들이 뭐 거의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럼 책이 소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민가에 유포되었던 책들을 다시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이때는 정치적인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 뒤로는 이 책들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거의 한 100여 년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장준경 선생과 왕숙하의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출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과도기에 이분들이 활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송 시절에, 섭적이라고 하는 남송 시절의 학자인데, 송나라도 마찬가지고 북송, 남송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제 거의 이제 송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이제 마지막 그런 시기에 이제 섭적이라는 학자가 관자라고 하는 책을, 관자는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춘추 시대에, 그러니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는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가 한 250년 역사였고 전국 시대도 거의 200년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 하면은 한 길게 보면 한 4, 500년 시대 말하는데, 이 관자는 한 사람의 수필이 아니며 또한 한 시대의 글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제자 백가서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말이고 유독 관자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꼭 기억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고서들은 한 사람의 수필이 아니며 또한 한 시대의 글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혹 이치에 어긋나거나 고증과 맞지 않으면은 고소에서 나온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송나라 때, 그 남송 시절에 육구연이라는 분이 주자하고 그 서신을 오고 간 내용 중에 있는 말인데요. 말이 이치에 합당하면 비록 아녀자의 말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지만 이치에 어긋나면 비록 고소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감히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주장했는데 반면에 주자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치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이치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고소를 배제하고 믿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분의 쉽게 말해서 어떤 논리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육구연 선생의 그 말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현대 오늘날 우리가 이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문을 몰라서 우리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기본적인 수학, 생물, 화학, 물리, 또 역사, 철학 그런 것이 바로 다 그게 이치예요. 예. 한문을 알아야지 이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고서들의 그 책의 내용들을 비판하지는 못합니다. 맹목적으로 믿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한문 특히 이 한학 세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중경서 독법을 쓰게 된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문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비하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로부터 황제내경과 신롱본초경과 난경과 중경전서는 우리 의학에서 말하는 경전이나 어찌 일찍이 앞서 말한 저와 같은 위서죠. 위서. 한 시대의 글이 아니고 한 사람의 글. 저와 같은 혐의가 없었겠는가. 우리가 보통 경전 이렇게 쓸 때는 이 경은 성인이 쓴 글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인. 그러니까 벌써 이 경이라고 하는 말에는 최고의 극존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내경, 신롱 본초경, 난경 이런 말에는 벌써 이미 책으로서는 최고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절대 교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이라고 붙여졌을 때는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무언의 쉽게 말해서 압력이 있는 거예요. 압력. 그러니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경으로서 우리 한의사 세계의 의식 구조를 다 지배해왔는데 이것을 누가 감히 이렇게 함부로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치와 고증을 통해 가지고 이 글들도 황제내경이라든가 신롱본초경, 난경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의미가 닿지 않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황제내경과 신롱본초경은
정말로 황제 씨와 신롱 씨가 저작한 것이냐?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러니까 예, 내경과 본처경은 수백 년, 길게는 천여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거기다가 더 증익하고 위진 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오늘날과 같은 황제내경과 신롱 본처경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고증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봐요. 예. 그것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황제내경 하면은 그 안에는 소문과 영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그러면 황제내경은 소문과 영추냐? 같은 책이냐? 이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대부분의 기존적으로 하면 아니 황제내경이 소문과 영추지 어떻게 이게 아닐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육 받은 거예요. 자, 소문이라고 하는 거,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말과 소문과 영추라는 그 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소문이라는 말이 역사에서 처음으로 문헌에 출현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서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경의 그 자서라고 하는데 찬용소문이라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찬용소문. 예. 여기에서 처음으로 중경서 서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문이란 말이. 그러니까 황제내경에 소문과 영추가 있다 하더라도 소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글로서 표기된 것은 상한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서의 찬용소문에서 처음 나왔고, 이 영추는 무려 당나라 때 그 왕빙이 내경을 다시 줄을 다루면서 영추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중국 학자들이 전부 다 고증을 통해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 때 말하는 내경이 소문과 영추임에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 소문과 영추가 실질적으로 시대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책들의 글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 때의 소문과 영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문과 영추가 아닐 수도 있다. 예, 부분적인 건 맞지만은 또 하나 소문 국언과 영추 국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수필이냐, 황제라는 사람의 그 수필이냐, 또 반대로 신롱 본처경은 한 시대의 글이냐, 이게 아니죠. 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글을 바꿔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문 국언과 영추 국언은 한 시대의 글이냐, 또는 신롱 본처경은 한 사람의 글이냐, 이렇게 하나로 쓰면서 두 개를 다 아우르는 글을 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황제에 대해서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황제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황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기에서 이 황제를 날조했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근대에 광말약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학자인데, 황제라는 말은 제나라 위왕, 그러니까 전국 시대죠.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해서 맹자가 살았던 시대라고 보면 돼요. 전국 시대에 제나라 위왕이 언급되는 청동기 명문에, 이 명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청동기를 이렇게 화로라든가 무슨 이런 그런 거 보면 거기다가 좋은 문구를
격언이라든가 교훈이 될 만한 시 같은 거를 보통 거기다가 새겨 넣어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으로 그 황제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추론해서 보면은 황제는 제 나라의,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산둥지방이죠. 제 나라의 그 조상신, 제 나라의 조상이다, 조상신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명 같은 책은 위왕 이전에는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천 사기는 이 위왕보다도 무려 몇백 년 뒤에 사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기에는 상당히 세련된 그 문체로서 그 사망 오제의 그 연대를 그 기록을 해놨는데 거의 그것이 사실은 날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이 사마천이 이 사기가 굉장히 뛰어난 면도 있지만 역사서로서 뛰어난 면도 있었지만 날조된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대체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특성, 아까도 말한 대로 가탁한다는 거, 가탁하는 거, 황제라든가 신롱씨라든가 뭐 요순씨라든가 막 이렇게 이름을 가탁해가지고 학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 글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런데 그 황제가 그 제 나라의 그 조상신이었던 그 황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대의 그 황제로서 중국 전체의 고대의 황제로서 나타날 수 있냐는 그런 것은 그 이전에 그 제 나라 그 황공 때 그 유명하죠. 황공이라는 사람 그 황공 때 이때 당시에 그 관자가 그 재상을 있었죠. 아까 말한 관자, 관숙 우리가 이제 관포지기를 할 때 관자와 이제 포숙이죠. 예. 황공 때 설립한 직학이라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소하지만 기록이네. 제 나라 수도에 들어갈 때 임치라는 수도에 들어갈 때 성의 오른쪽에 직학이라고 하는 궁이 있었어요. 요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그 제 나라로 들어오는 학자들을 임시로 머물게 할 수 있는 학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일종의 그 요즘 말로 하면 국정자문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서 그 제후하고 제 나라 임금하고 서로 그 토론을 한다든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도 마찬가지로 제 나라에 갔을 때 바로 이 치카궁에서 그 학자의 신분으로서 거처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제 나라가 쇠락하면서 나중에 쇠락하면서 이제 뒷나라에 다 통속이 되죠. 이 치카 학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시황이 저거엔 진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시춘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시춘추는 그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불이는 누구냐면은 진시 황제의 생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또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이 여불이가 많은 학사들을 모아가지고서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백과사전과 같은 책을 만들어요. 여시춘추를.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함양궁에다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상금을 뭐 3만 양인지 3천 양을 준다 뭐 이런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사들이 이 회남자는 한나라 이 무제 때 그 회남 땅에 저우예요, 저우. 그래서 회남자 그러는 거예요. 유한이라는 사람인데 유시니까 이제 왕족이죠. 한나라의 왕족이죠. 그러니까 제후에 봉해진 거죠. 회남 땅에 그 저우로 있었던 유한이 식객, 똑같이 맞냐면 식객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학사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잡학에서부터 뭐 술수에서부터 방술가에서부터 한 3,000명 정도를 그만큼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3,000명 정도를 그 데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켜가지고서 회남자라고 하는 불후의 그 명절을 그 만들어요. 이 책 이름이에요. 회남자는. 그러니까 회남자의 이런 직학의 학사들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황제 내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해남자에는 다소 의학과 관계 있는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후에 그 성리학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에도 영향을 주는 약간의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적의 보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여기 전한의 유한이 저술한 책으로서 유한이 방수가 수천 명 모아서 그 수문에 보인다. 아, 근데 제가 하나 실수했네. 그 이전에, 네, 죄송합니다. 해남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속지인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옛것을 존중하고 오늘날 것은 천시 여기니, 이게 바로 그 상고주의죠. 대표적으로 상고주의. 옛것을 존중하고 오늘날 것은 천시역이기 때문에 도를 일삼는 사람은, 어떠한 논리를 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론과 황제를 가탁한 이후에 자기의 그 학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 중기의 당시의 그 문화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신론과 황제를 가탁한 다음에 반드시 자기 설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황제의 내경이라든가 신론 본척이라는 거는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탁해서 누군가가 자기 설을 이렇게 날조한 거죠. 이름을 빌려다가. 그러니까 권위를 세운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에 빠져 있으니까. 예. 요거는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그 해남자의 그 수문의 그 저글이 보여요. 제가 읽다가 저글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문에 앞서 말한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아, 우리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황제 내경과 신론 본청에는 너무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존중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저와 같았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 해남자는 황로학의 아주 대표적인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황로학을 이해하는 데는 해남자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그 서적으로서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사기에서 황로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황은 뭐냐면 황제 사상이에요. 노는 뭐냐면 노자예요. 이런 그대로예요. 황제 사상과 노자 사상을 결합한 거예요. 근데 이 주된 사상이 뭐냐? 무의자연, 음양오행설, 신선, 낭생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이 무의자연이라든가 항로학은 통치학이에요. 통치학.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 중국 사람들의 모든 기본적인 서적은 통치에서 시작된다. 정치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실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무의라고 하는 거는 노자의 그 도덕경에 무분리라고 하지 않지만 이루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양생술과 신비주의로 이제 발전하고 관념적 사상으로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무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황제가, 천자가, 그러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죠. 진시황 같은 경우가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성을 쌓는다든가, 어떤 농수로를 개선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전문가들 A라든가 B라든가 C라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각자 의견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황제는 듣기만 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게 무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느냐? B라는 사람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으면 그럼 네가 해봐라. 모든 일을 맡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이 되면 상을 주고 자기가 말한 게 미흡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필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황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신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예요. 이게 진시황에서부터 전국 마렵에서부터 그 한나라 때까지 이와 같은 통치 철학이 그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나라 그 이후로 들어가면서 신비주의로 빠지기 시작해요. 관념적이죠. 관념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한의학이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시대에 황제내경과 신론문학이라든가 중경서가 막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전부 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도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도가라는 말은 사마천이 육가라고 했을 때 도가라는 말을 처음 쓴 거예요. 그런데 후세에 그 한나라 말기로 들어가서 위진시대로 가면 이 도가가 도교로 변해요. 도교. 도가하고 도교는 굉장히 달라요. 이름이 비슷하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노자를 숭상하는 것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달라요. 이 도교가 현대 중국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들의 정신적 주주예요.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가 중국을 지배하는 그 사상적으로 그 기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자의 도덕경이 아니라 약간 많이 변질이 된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게 도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개념들이 신비주의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위진시대에면서 한의학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학설이 예를 들어서 관념적인 사상이 되면은 뭐가 문제냐? 쓰는 문자. 새로운 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의학의 용어가 중경서의 실증주의가 관념주의로 발전하고 나중에 뭐 불교라든가 성리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의학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실증적인 그 개념을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망각을 해요. 소실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경서가 이 어려운 혼란 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경서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실증주의라는 거예요. 근거주의. 예. 우리가 다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을 재해석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게 되면 황제내경은 황노술의 한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양자운이라는 분도 그 한나라 시대의 학자인데 그 중기의 학자예요. 왕망이 찬탈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분은 여러 가지 아주 그 철학서에 좋은 책들을 많이 남겨요. 그런데 왕망한테 변절을 했다가 이분이 극진미신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미신. 진시황이 진나라를 극도로 공격하고 왕망이 세운 신나라를 찬미했다. 그 글을 쓴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자한테 엄청나게 이분은 학자로서 완전히 그냥 변절자로 그냥 낙인을 찍혀버렸어요. 근데 이분의 글은 글이기 때문에 좋은 글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는 정말로 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글을 썼다가는 뒤에 가서 이와 같은 그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운은 주자 때문에 우리 조선 시대의 양자운은 그냥 아주 그냥 매도의 대상이 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대학자예요. 예. 이분이 뭐라 그러면 법원이라는 책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양자훈이 법원을 썼을 땐 자기가 그 공자의 논어처럼 쓰기 위해서 법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요 같은 말이 있어요. 거짓을 팔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진실처럼 또 갖다간다. 위장한다. 예, 위장한다. 예. 물건 팔아먹을 때, 거짓을 팔아먹을 때 진실처럼 포장을 한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포장하는데 성인의 이름을 빙자하면, 포장하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성인의 이름에 현혹돼 가지고 그 사실을 옳고 그름을 살피느니 적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네, 사람의 속성.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이름과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은 그 사실은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속아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명한 이 글이 한비자라고 하는 책과 한비자의 논란 3편과 회남자의 주술운에 보여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진나라 그 진시황 때 사람이고 회남자는 한나라 그 한무제 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똑같은 글이 있느냐? 물론 당연히 회남자가 한비자에 나오는 내용을 베꼈죠. 그런데 베꼈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비자의 영향을 받은 문화생들이 회남자가 책을 서술할 때 관여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전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서로 베끼는 거예요. 누가 먼저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뭐가 또 의심할 수 있냐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비자는 분명히 진나라 때 글이고 회남자는 한나라 때 글인데 한비자의 대부분도 위서예요. 후세 글들이에요. 한비자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비자의 대부분이 거의 아마 한 3분의 2가 위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한비자는 실질적으로 회남자보다 훨씬 뒤에 편집된 책일 수도 있다. 네, 편집된 책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약간의 그 고증적인 면도 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한나라 때 그 사람들이 그 신론가 황제를 망령대의 가탁해가지고 망령대의 가탁이라 했어요. 망령대의 가탁해가지고 본초경과 내경을 만든 것이 어찌 그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유행이죠. 유행으로서 꾀인 것이 아니며 성인의 이름에 현혹된다는 것으로서 팔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 요거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니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황제의 내경은 전국시대 이후 여러 설들을 종합한 일종의 그 종합서로서 그 종합서의 관점에서 그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뜻으로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